안녕하세요. 강승환 씨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미 많은 유튜브 분들과 유명한 분들 그리고 방송에서 조명한 책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이 이미 유튜브나 미디어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소개는 강승환 씨의 시선으로 바라본 책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소개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게 1년 내내 조회수가 100개 미만으로 있다가 이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후에 갑자기 1만 이상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주는 영상도 보시는구나 이런 아주 작은 책임감이 생겨서 소년이 온다라는 책도 소개를 하게 되었다는 후일담을 드리면서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소개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제가 어느 부분부터 어떤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소개하면 좋겠다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맨 뒷장인데요. 맨 뒷장에 보시면 작가님께서 이제 이런 글을 써 놓으셨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이 책을 쓰면서 도움을 받은 자료들 가운데 광주 5월 민중항쟁 사료 전집, 광주 여성, 그리고 우리들은 정의파다, 5월에 5.18 자살자 심리부검 보고서 이런 책들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내밀한 기억들을 나눠주시고 오래 격려해주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먼저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이 책이 얼마나 많은 현장 조사 그리고 사료 연구, 인터뷰 등에 의해서 치밀하게 조사 후에 쓰여졌는지를 전해드리고자 함입니다. 최근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행동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아주 잘 알려주는 그런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책을 읽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소설을 처음부터 뭔가 이야기를 열어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앞에서부터 읽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약간 좀 이해력이 좀 딸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에필로그부터 읽어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에필로그에는 작가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실제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사전조사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에필로그를 읽고 소설을 읽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감정이입이 잘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 이 소설의 구성과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리고 인물 관계도를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 어린 새부터 마지막 꽃핀 쪽으로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필로그는 작가가 이 소설을 집필하는 전중 후 과정상에서 느꼈던 감정과 감성을 기록해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장들의 제목에서만 보여지는 것만 봐도 제목 자체가 흡인력이 있어서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적 배경은 박정희 군부 독재부터 전두환 집권 시기 그리고 작가가 이 소설을 집필한 집필 시 현재 시점까지가 시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적 배경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상무대 시청 그리고 각 등장인물의 생활 터전과 이동 동선상의 거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물의 관계도를 설명을 드리면서 소설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설명을 드릴게요. 스포가 안 되게끔 잘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너라는 아이, 동호라고 부를게요. 소설에서 동호라고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동호라는 아이와 그 동호의 친구인 정대 그리고 정대의 누나인 정미 누나 이렇게 한 축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정대와 정미 이 두 오누이는 동호라는 아이 집에 이제 월세를 주고 사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친구이기도 하는 거죠. 또 동호가 정미 누나를 아주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아주 셋 다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비중을 놓고 보면은 동호라는 아이가 이 어린 새에서 한 장을 이 이야기를 책임지고 이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대라는 아이의 이야기는 검은 숨에서 나와요. 그리고 정미 누나의 이야기는 이 둘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서사라든지 그리고 감정의 깊이를 더해주기 위한 어떤 이야기로서 활용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동호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김은숙, 김진수, 성주라는 인물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가 이제 공간적, 시간적으로 겹치는 그 시점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광주고요. 이들이 이제 엮이게 되는 이유는 당시 광주의 그 처참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강한 군인들이 이제 밀고 내려갔을 때 그거에 항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똘똘 뭉쳤잖아요. 그럼 당연히 손발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군인이라는 그 체계화된 전투 집단에 항거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 뭐 젊은 여자, 그리고 학생, 회사원 할 거 없이 모두 나가서 그 일들을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넷이 만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김진수의 감옥 동기가 사실은 쇠와 피라는 사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화자예요. 이 화자가 이제 김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김진수의 감옥 동기고 그때 여기서 제가 써놓은 영재라는 아이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가 성희 언니라고 적어놨는데, 또 다른 축으로 이 성희 언니를 중심으로 해서 김은숙, 그리고 정미, 그리고 성주. 그러니까 요 네 명이 이제 엮여 있는 관계가 있어요. 이 네 명이 엮인 시점은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군부 독재 때 그 유신 정권 하에서 엄청나게 노동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노동 탄압에 맞서면서 여성 노동자의 인권 신장을 부르짖으면서 이 성이라는 인물이 각성을 하게 되고 이 각성한 인물에 대해서 따르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성주, 김은숙, 정미라는 인물입니다. 물론 정미는 그 당시에는 16살의 소녀라고 이제 소설에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호의 엄마가 있습니다. 동호의 엄마는 6장 꽃핀 쪽으로 해서 등장하는데요. 동호의 엄마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읊조리는 그 이야기들을 정말 생생하게 적어놨는데 저는 이 6장에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인물 관계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요. 이야기를 너무 설명을 안 드리니까 이 인물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고 있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좀 더 와닿지가 않아서 아주 짤막하게 정말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인물 관계도만 설명을 드리니까 도대체 이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감이 좀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이 소설의 이야기를 최대한 스포 없이 최대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1장 어린 새입니다. 1장 어린 새에는 동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호라는 중학생 어린아이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처참했던 그 광주의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의 친구인 정대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 어린 새에 담겨져 있어요. 다음으로 2장 검은 수매는 동호가 찾고 있는 정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대 관찰자 시점으로 해서 정미 누나, 자신의 누나인 정미 누나, 그리고 자신의 친구인 동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장 7개의 뺨에는 김은숙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김은숙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호와 성주, 그리고 김진수와 함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그 처참한 광주의 현장에서 시민 자치회를 돕는 일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3장 7개의 뺨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김은숙의 이야기가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암울했던 전두환 집권 시기에서 김은숙이 살아야 했던 어떤 날들 속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4장 쇠와 피에서는 김진수의 감옥 동기가 화자로 등장합니다. 이 화자가 김진수와 함께 감옥에 있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끝난 시점의 감옥이에요. 그때 그 감옥에 있을 때 김진수와 함께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게 되고 감옥에서 나오게 돼서 같이 알고 지내면서 김진수가 보였던 행동과 어떤 다양한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에서 이제 영재라는 아이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잠깐요. 이 영재, 김진수의 감옥 동기는 모두 광주 민주화 운동 후에 군사 법정에 서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감옥에 투옥하게 되는 결정을 받게 되는 인물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5장 밤의 눈동자라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성주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성주라는 인물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호, 은숙, 진수와 함께 처참한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시민 자치회를 도왔던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5장 밤의 눈동자에서 성주라는 인물의 이야기는 이 성주라는 인물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기 전의 그 시점,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그 당시, 그리고 겪은 후의 시점의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게 돼요. 물론 이제 성주라는 인물이 화자가 돼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 장의 특징은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처참한 고통, 그런 것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을 읽을 때 기분이 너무 우울해져서 이렇게 잠시 읽는 걸 멈췄다가 다시 읽었다가 좀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 꽃핀 쪽으로에는 동호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장에서는 동호의 엄마가 화자가 돼서 직접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 엄마로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동호의 이야기, 정대의 이야기, 정미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게 되고, 또 이제 나머지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엄마들이 가졌어야 했을 그 가슴의 응어리, 트라우마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6장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 눈물을 닦아가면서 책을 봤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면 글자가 안 보이니까 휴지를 대고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인데요. 이제 에필로그는 이 한강 작가가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된 배경, 동기부터 시작해서 집필하는 과정, 그리고 집필 후에 어떤 심정까지 아주 상세하게 어떤 하나의 소설의 장처럼 적어놓은 그런 글입니다. 에필로그 자체로도 그냥 하나의 소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생생한 소설 같죠. 물론 이제 1장부터 6장도 현실에 입각한, 인터뷰에 입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치열한 현실의 기록이긴 하지만 에필로그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직접 전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에필로그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물 관계들을 중심으로 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의 이야기 흐름을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느낀 점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통 소설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이야기할 때는 이 소설의 어떤 이야기 구조,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 플롯 또는 인물의 어떤 적정성, 그리고 그 인물 간의 관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게 되는데, 이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고서는 이 소설이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작가가 그런 의도로 썼든 쓰지 않았든 제가 이 소설로부터 끄집어낸 메시지는 우리 같은 서민은 역사적 교훈을 잊어버리는 순간 지배층의 개가 될 수 있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들이 겪었던 처참한 그 도륙의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늘날에도 똑같이 겪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역사를 잊어버리고 이런 좋은 책들을 읽지 않고 방치해 두면. 두 번째로 느낀 점은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영혼이라든지 귀신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군인에 의해서 살해됐던 그 수많은 시민들의 영혼, 그 영혼들이 만약에 존재했다면 전두환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끝까지 노화로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귀신이나 영혼에 의해서 처참하게 찢겨 발려 죽었거나 아니면 평생을 트라우마에 떨다가 괴로움에 떨다가 죽었어야 했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귀신이라든지 영혼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책을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도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 책을 전 국민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채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 국민이 알고 있어야지만 국민의 권한과 권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지만 연대가 가능해지니까요. 자, 이상 강승환 씨의 소년이 온다 소개였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짜잔. 이번 영상에는 제가 쿠키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데요. 아직 못 샀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기 전에 이 책에 붙인 포스트잇을 왜 붙였는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자, 첫 번째 53페이지 검은 숨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 그 순간부터 내 몸을 증오하게 되었어. 고깃덩어리처럼 던져지고 쌓아 올려진 우리들의 몸을 햇빛 속에 악취를 뿜으며 썩어간 더러운 얼굴들을. 이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던 정대라는 아이가 말하는 장면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소설 있잖아요. 거기서 영애 씨가 어떻게 왜 채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재미삼아 여기 하나 붙여봤고요. 다음으로 57페이지, 여기도 이제 검은 숨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글이 왜 나왔는지 배경을 설명하면 스포가 되니까 제가 느낀 점만 설명드리면, 저는 여기서 전두환, 그리고 언제든지 전두환처럼 변할 수 있는 소위 우리 사회의 그 지배층에 위치한 자들, 이 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저 59페이지에 제가 우리 군대, 즉 국군이 국민을 쏴주겠다는 표현을 발견하고 이제 메모 스티커를 붙였어요. 여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그 현장을 정대가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부분인데, 리어카에 실려 행렬을 앞서가던 역전에서 총을 맞았다던 두 아저씨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 끄덕끄덕 허공에서 흔들리던 벗은 발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는 소스라 쳤는데, 세차게 눈꺼풀이 깜빡이고 속눈썹이 떨렸는데, 그때 난 내 눈을 붙잡았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넋나간 듯 중얼거리는 너를 행렬을 앞으로, 더 앞으로 잡아 끌었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우리 군대가 총을 쐈다는 얘기가 나오죠. 국군이 국민에게 총을 쏜 나라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여러 있지만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85페이지. 여기 제가 망자를 보낸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썼어요. 잠깐 읽어볼게요. 주로 쭉 나가고, 삶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삶이 있었고 배가 고팠다. 지난 5년 동안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혀온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허기를 느끼며 음식 앞에서 입맛이 도는 것.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죽는 걸 봤고 그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 현실, 요거에 대해 쓴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95페이지인데 군중의 도덕성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에요. 요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읽어드리고. 다음으로 96페이지, 제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언젠가 KBS 인터뷰에서 가수 김창완 씨와 인터뷰에서 채식주의자의 지필 의도를 말하던 한강 작가의 멘트가 떠올려졌다. 그녀는 책을 통해 질문을 던진다고 했다. 이렇게 메모를 적었는데, 왜 이렇게 적었냐, 이런 문장 때문입니다. 그녀는 책을 덮고 기다렸다. 창밖이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인간을 믿지 않았다. 어떤 표정, 어떤 진실, 어떤 유려한 문장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 오로지 끈질긴 의심과 차가운 질문들 속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마치 작가의 마음에서 하는 말 같아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달아놨습니다. 자, 다음으로 103페이지. 제가 대표적인 문구, 이걸로 인트로를 시작하자라고 메모를 했나요? 어떤 문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어떤 공연에 등장하는 멘트인데, 읽어볼게요.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내가 방수 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병에 내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이 너무 멋진 문구 아닙니까?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관련된 이 책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에 보면 이 문구를 이제 썸네일에 박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이 문구가 와닿은 문구여서 그랬나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2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메모를 적었냐면, 삶에 대한 이 비유가 현대사회에서 없는 자들에겐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 문장을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장전한 소총을 들고 의자와 의자 사이를 다니며 자세가 바르지 않은 사람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쳤습니다. 재판소 밖에서 가을 풀벌레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새로 받은 세제 냄새가 풍기는 깨끗한 푸른색 수의를 입고서 나는 즉석 총살이란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닥쳐올 총살을 기다리듯 숨을 죽였습니다. 죽음은 새 수의같이 서늘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여름이 삶이었다면, 피고름과 땀으로 얼룩진 몸뚱이가 삶이었다면, 아무리 신음에도 흐르지 않던 1초들이, 치욕적인 허기 속에서 쉰 콩나물을 씹던 순간들이 삶이었다면, 죽음은 그 모든 걸 한 번에 지우는 깨끗한 붓질 같은 것이리라고. 이 부분을 읽고 저도 썩 부유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 아니 오히려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와닿는 것이 컸습니다. 자, 우리 진짜 마지막이네요. 아까 제가 영상 초기에 읽어드렸던 부분입니다. 한강 작가가 이 책을 쓰면서 도움받은 분들, 도움받았던 자료들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인데요. 책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책의 가치를 입증해주는 어떤 페이지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바라건대 이 책을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안녕.